본 영상은 AI가 창작한 100% 픽션입니다. 등장하는 모든 인물 기관 사건은 실제와 무관하며 순수 창작물입니다. 어두운 아파트 복도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져 있었고 석고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녔어요. 복도 끝에서 젊은 남자가 만삭의 아내를 두 팔로 감싸고 서 있었습니다. 등을 활처럼 구부린 채 아내의 배를 가리고 있었어요. 남자의 흰 셔츠가 땀에 젖어 있었고 팔뚝에 핏줄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탕! 총알이 남자의 등에 박혔어요. 남자의 몸이 앞으로 휘청였지만 아내를 놓지 않았습니다. 피가 흰 셔츠를 적시며 번져나갔어요. 영은아 괜찮아? 골목 끝에서는 회색 패딩 점퍼를 입은 50대 후반의 여자가 검은 권총을 양손으로 쥐고 서 있었습니다. 평범한 시어머니였어요. 맞은편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셋이 부채꼴로 서 있었습니다. 순자씨, 며느리를 넘기시오. 탕! 총성이 골목을 가르며 네온 불빛 위로 번졌어요. 왜 평범한 시어머니가 총을 들었을까요? 총에 맞은 젊은 남자는 누구일까요?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지금 누구와 시청하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분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무료급식소에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급식소 앞 화단에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벚꽃잎이 눈처럼 날렸습니다. 급식소 안에서는 된장국 냄새가 퍼지고 있었고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의 오민재는 국가정보원 대북 분석관이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 과장이었지만 매주 토요일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국정원 동료들은 민재를 조용하고 꼼꼼한 분석가로 알고 있었어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고 보고서 하나의 오탈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급식소에서 국을 푸는 민재의 얼굴에는 사무실에서 볼 수 없는 부드러운 미소가 있었어요. 그날도 민재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푸고 있었습니다. 김이 얼굴 위로 올라왔고 국자에서 된장 냄새가 퍼졌어요. 앞치마에 국물이 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줄 끝에 20대 중반의 여자가 서 있었어요. 긴 검은 머리카락을 하나로 묶었고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어요. 낡은 크림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고 가디건 소매가 손끝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무역사무소 직원이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국 한 그릇만 주세요. 민재가 국을 건넸습니다. 여자의 손이 그릇을 받으며 살짝 떨렸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한지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민재는 급식소 뒤편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벤치 옆에 벚나무가 있었고 그늘이 벤치 위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벤치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나무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지훈이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벚꽃잎이 캔 위로 떨어졌고 둘은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커피 한 캔 드릴까요? 민재가 물었고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재가 가방에서 캔을 꺼내 건넸고 지훈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캔의 차가움이 지훈의 손바닥에 닿았고 지훈이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민재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뒤로 매주 토요일마다 만났어요. 영화관에서 팝콘을 나눠 먹었고 한강 산책로를 걸었으며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지우는 매운 걸 잘 먹었고 민재는 순한 걸 좋아했어요.
지훈이 민재의 접시에 떡볶이를 올려주면 민재가 물을 마시며 웃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한강 다리 아래에서 비를 피하며 어묵을 나눠 먹었어요. 지훈이 어묵 국물을 호호 불며 마시는 모습을 민재가 바라보았고 그 순간 이 사람과 오래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재는 지훈이 웃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고 지훈은 민재 옆에 있을 때만 어깨에 힘이 풀렸어요. 지훈은 혼자 있을 때 항상 주변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지만 민재 옆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민재는 그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지훈이 급식소에서 뜨거운 냄비를 잡다가 손등을 대었어요. 순간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뜨거워. 고맙습니다. 다. 민재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어요. 북쪽 사투리였습니다. 국정원 대북 분석관의 귀는 수백 건의 북한 통신 감청을 분석해온 귀였어요. 그 억양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지훈은 바로 표정을 바꿨어요. 아,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민재는 웃으며 약통을 건넸지만 돌아서는 순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하지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약을 바르는 지훈의 손등을 바라보았고 그 손등 위에 붉은 화상 자국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에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그 네 글자가 네온사인처럼 깜빡이며 민재의 잠을 빼앗았어요. 분석관의 머리는 이미 가능성을 계산하고 있었지만 남자의 가슴은 그 계산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고 민재는 이불을 끌어당기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네 글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19년 가을이었습니다. 만난 지 6달이 지나고 있었어요. 민재는 지훈에게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분식집 테이블에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었어요. 떡볶이 냄비가 놓여있던 바로 그 분식집이었습니다. 민재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지훈의 눈이 커졌고 손이 떨리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은색 반지가 형광등빛 아래에서 빛났어요. 반지를 끼우는 순간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네. 지훈의 대답은 짧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식집 아주머니가 뒤에서 박수를 치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떡볶이 국물 냄새가 가득한 작은 가게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민재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재가 지훈의 손을 잡았고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눈물이 턱을 타고 떨어져 테이블 위에 동그란 자국을 남겼어요.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웨딩홀에서 진행했고 하객은 12명 뿐이었어요. 그중 절반은 이름만 대고 소속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입었지만 눈빛이 차가웠고 축하한다는 말을 건넬 때도 입꼬리만 올렸어요. 웨딩홀 조명이 밝았지만 그 사람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민재의 부모인 오진혁과 박순자는 신부 쪽 하객이 유난히 적다는 걸 눈치챘지만 지훈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순자가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이야. 외로웠지?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의 거친 손이 지훈의 손등을 감쌌고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문제는 축의금 봉투였어요. 식이 끝나고 순자가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 흰 봉투들이 쌓여 있었어요. 순자가 봉투를 하나씩 뒤집으며
이름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봉투 뒷면에 이름 대신 6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31,024, 91,187, 51,293. 세 장 모두 같은 형식이었습니다. 검은 볼펜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글씨체가 세 장 모두 달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름 대신 숫자를 쓰는 거니? 순자가 고개를 갸웃했고 민재가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를 본 순간 등줄기에 찬 기운이 내려왔어요. 국정원에서 수백 번 보았던 포맷이었습니다. 대북 관련 인물 식별에 쓰이는 코드 체계와 동일했어요. 앞 두 자리는 지역 코드였고 가운데 두 자리는 월 코드였으며 마지막 두 자리는 개인 식별 번호였습니다. 민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표정은 바꾸지 않았어요. 요즘 그런 게 유행이래요, 어머니. 민재는 웃으며 봉투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웃지 않았어요. 저녁이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돌아왔어요. 작은 아파트였고 보증금을 겨우 맞춰서 들어온 곳이었습니다. 현관에 신발 두 켤레가 나란히 놓여 있었고 좁은 거실에 2인용 소파 하나가 있었어요. 지훈이 웨딩드레스를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민재가 컵라면을 끓였습니다. 첫날 밤의 저녁이 컵라면이었지만 둘 다 웃었어요. 라면이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야. 지훈이 말했고 민재도 웃었습니다. 지훈이 면을 후루룩 먹는 소리가 조용한 아파트를 채웠어요. 하지만 민재의 머릿속에서는 6자리 숫자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훈이 먼저 잠들었어요. 민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다시 꺼냈습니다. 6자리 숫자 3개를 메모장에 옮겨 적었어요. 국정원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싶었지만 집에서는 보안 규정상 불가능했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확인해야 했어요. 민재는 메모장을 접어 지갑 안쪽에 넣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세수를 하다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물방울이 턱을 타고 흘러내렸고 눈 아래 그림자가 깊었습니다. 결혼식 날의 행복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에 분석관의 긴장감이 겹쳐 있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 거지. 민재가 거울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침실로 돌아가니 지훈이 이불을 끌어안고 잠들어 있었어요. 숨소리가 고요했고 얼굴이 평화로웠습니다. 긴 검은 머리카락이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어요. 민재는 이불을 가슴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이 잠꼬대를 했어요. 언니, 은미 언니. 민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은미.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야 할 이름이 하나 더 생겼어요. 그 이름을 기억 속 깊은 곳에 새겨 넣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지훈의 핸드폰이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살짝 켜져 있었고 문자 알림이 하나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 부산사무소 내용 31,024 확인 완료. 봉투 뒷면에 적혀 있던 바로 그 숫자였어요.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지훈 옆에 누웠어요. 천장에 어둠이 내려앉았고 창밖에서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귀뚜라미 소리가 났어요. 민재는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6자리 숫자가 어둠 속에서 형광등처럼 번쩍이고 있었어요. 2020년 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서울 은평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민재와 지훈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무역사무소에 다녔고 민재는 무역회사 과장으로 출퇴근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주말에는 장을 보러 마트에 갔고 저녁에는 나란히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았어요. 지훈이 과자를 집으며 드라마 줄거리에 빠져들었고
민재가 옆에서 웃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 슬픈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면 민재가 휴지를 건넸고 지훈이 코를 풀며 웃었어요. 평범한 신혼부부의 일상이었습니다. 민재는 축의금 봉투의 숫자를 확인한 뒤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살고 있었어요. 출근 첫날 국정원 데이터베이스에서 31,024를 조회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대북 관련 인물 식별 코드로 분류되어 있었고 보안 등급어라는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재의 보안 등급으로는 상세 내용을 열람할 수 없었어요. 화면에 빨간 글씨로 접근 권한 부족이라는 문구가 떴고 민재는 조용히 창을 닫았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나머지 두 숫자 91,187과 51,293도 조회했지만 동일한 결과였어요. 전부 보안 등급어였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어요.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나서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17분이었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이불이 접혀 있었고 베개에 머리카락 자국만 남아 있었어요. 베개에서 지훈의 샴푸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민재는 소리 없이 일어나 침실 문을 열었어요. 맨발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고 발소리를 죽이며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거실에 지훈이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있었고 화면에서 푸른 빛이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지훈의 표정이 낮에 보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집중되어 있었어요.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어깨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민재는 침실 문틈 사이로 화면을 보았어요. 검은 배경에 하얀 숫자들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일반 메신저가 아니었어요. 국정원에서 수차례 분석했던 단방향 암호화 통신 프로그램과 동일한 인터페이스였습니다. 녹색 커서가 깜빡였고 숫자, 블록이 일정한 간격으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화면 상단에 접속 시간이 표시되어 있었고 이미 40분째 접속 중이었습니다. 숫자, 블록의 패턴이 국정원에서 분석했던 북한 정찰총국의 통신 양식과 일치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차올랐고 무릎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문틈을 잡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재는 소리 없이 침실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어요. 지훈이 돌아왔을 때 잠든 척했습니다. 지훈이 옆에 누웠고 차가운 손끝이 민재의 등에 닿았어요. 민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만 숨소리를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지훈의 숨소리가 고요해질 때까지 민재는 눈을 뜬 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계가 새벽 4시를 넘기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새 한 마리가 울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들어왔고 지훈이 계란 프라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가 났고 토스트 냄새가 퍼졌어요. 지훈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접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암호화 통신을 하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어요. 민재가 식탁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주말에 부산 출장이에요. 지훈이 말했어요. 무역 관련이야? 네. 거래처 미팅이래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무역사무소는 부산에 거래처가 없다는 걸 이미 확인한 뒤였어요. 국정원 분석관은 그 정도는 출근 첫 주에 파악했습니다. 지훈의 사무소 거래처는 전부 인천과 서울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지훈이 웃으며 계란 프라이를 접시에 올렸습니다. 민재도 웃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식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계란 프라이 위에 후추가 뿌려져 있었고 김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그 햇살 아래에서 민재의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훈이 부산에서 돌아왔어요. 현관에서 운동화를 벗었고 민재가 슬쩍 시선을 내렸습니다. 운동화 밑바닥에 붉은 흙이 묻어 있었어요. 부산 시내의 흙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아스팔트를 걸었다면 절대 묻을 수 없는 산길의 붉은 점토질 흙이었어요. 경상도 산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붉은색이었습니다. 민재는 그 흙의 색깔을 머릿속에 저장했어요. 핸드폰을 꺼내 운동화 밑바닥을 촬영했습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 응. 피곤해. 지우는 곧장 화장실로 들어갔고 샤워기 소리가 들렸어요. 민재는 현관 매트 위에 놓인 운동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흙이 형광등 아래에서 선명했어요. 흙 사이에 작은 풀잎 조각이 끼어 있었고 민재는 그것까지 촬영해 두었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잠들지 못했어요. 새벽 3시에 암호화 통신과 부산 거짓말과 운동화의 붉은 흙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만 완성된 그림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 그림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근데 난 알아야 해. 2021년 여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 반이 지나고 있었어요. 민재는 겉으로 평범한 남편으로 살았지만 안으로는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면 분석관이었고 퇴근하면 남편이었어요. 두 개의 얼굴 사이에서 민재는 매일 줄타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지훈이 싸준 도시락을 먹으며 국정원 모니터를 바라보는 순간이 가장 괴로웠어요. 도시락 반찬 하나하나에 지훈의 정성이 담겨 있었고 그 정성이 진짜인지 연기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훈이 마트에 간 사이 민재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지훈의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여권을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감과 거의 같은 색이어서 일반인이라면 절대 발견하지 못했을 위치였어요. 안감 봉제선 안쪽에 얇은 주머니가 하나 더 있었고 그 안에 여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눈이 멈췄어요. 이름 이수진. 사진은 지훈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달랐어요. 민재는 국정원 훈련에서 수십 번 분석했던 위조 여권의 패턴을 떠올렸습니다. 여권 번호의 3번째 자리와 5번째 자리 간격이 미세하게 불규칙했어요. 인쇄체의 잉크 농도가 좌측과 우측에서 0.2mm 차이가 났습니다. 여권 사진의 배경색도 미세하게 달랐어요. 위조 등급 어급이었습니다. 일반인은 절대 구별할 수 없는 수준이었지만 국정원 분석관의 눈에는 보였어요. 민재의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고 여권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민재는 여권 앞뒤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뒤 정확히 원래 자리에 되돌려 놓았어요. 가방 안감 접힌 방향까지 그대로 맞췄고 봉제선 주머니의 위치도 밀리미터 단위로 확인했습니다. 저녁이었어요. 지훈이 돌아와서 수박을 자르고 있었습니다. 마트 비닐봉지에서 과일과 채소를 꺼내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민재는 거실에서 결혼 앨범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한 장에서 시선이 멈췄어요. 단체 사진 맨 뒤쪽에 검은 코트를 입고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하객 명단에 없는 얼굴이었어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양손을 앞으로 모은 자세였습니다. 군인 대기 자세였어요. 민재는 국정원에서 수백 장의 감시 사진을 분석하며 이 자세를 외워두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출신 요원들이 습관적으로 취하는 자세였어요. 코트 왼쪽 주머니가 미세하게 불룩한 것도 보였습니다. 민재는 그 사진을 핸드폰으로 촬영해 두었어요. 여보 앨범 보고 있었어? 지훈이 수박 접시를 들고 왔습니다. 응. 우리 사진 별로 없다. 사진 찍는 거 좀 어색해서. 지훈이 웃었지만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어요. 동공이 왼쪽 위로 움직였다가 돌아왔습니다. 민재는 그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할 때 사람의 동공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훈련해서 배웠습니다. 지훈의 미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었어요. 민재가 주방으로 물을 마시러 갔을 때 지훈의 손을 보았습니다. 수박을 자르는 손이 칼날을 아래로 향한 채 역수로 잡고 있었어요. 일반인이 절대 하지 않는 그립이었습니다. 주방용 칼을 요리할 때 역수로 잡는 사람은 없었어요.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의 손놀림이었습니다. 칼을 잡는 손가락의 위치와 힘이 들어간 방향이 전투 교범에서 본 것과 동일했어요. 엄지와 검지 사이의 각도가 정확히 45도였고 칼자루를 감싼 나머지 세 손가락에 균일하게 힘이 분배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박 맛있겠다. 민재가 웃으며 접시를 들었고 지훈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수박을 먹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드라마가 흘러나왔고 여름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창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지훈이 수박씨를 골라내며 웃었고 민재가 수박 껍질을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평범한 여름밤이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어요. 에어컨 바람이 천장에서 내려왔고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나 사랑해? 지훈이 어둠 속에서 물었어요. 당연하지.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지훈은 민재의 팔을 베고 눈을 감았어요. 지훈의 체온이 민재의 팔에 전해졌고 숨소리가 고요해졌습니다. 지훈의 머리카락에서 샴푸 냄새가 났고 민재의 팔 위에서 지훈의 손가락이 가볍게 움직이다가 멈췄어요. 민재는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여권의 이름이 번쩍였어요. 이수진, 한지훈. 두 개의 이름 사이에서 민재의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너머에 진짜 이름이 하나 더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2021년 가을이었습니다. 민재는 국정원 사무실에서 여권 사진 속 이수진을 정밀 조회했어요. 상위 보안 권한을 가진 선배에게 우회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유는 대북 관련 위조 문서 패턴 분석이라고 둘러댔어요. 선배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민재의 평소 성실함을 알기에 승인해 주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이수진은 2016년에 발급된 위조 신분으로 실제 인물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내부 등급 어급 위장 신분으로 분류되어 있었어요. 위장 신분의 발급 경로를 추적하자 중국 선양을 경유한 입국 기록이 나왔습니다. 입국 날짜는 2017년 3월이었어요. 이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입국한 뒤 같은 해 5월에 한지훈으로 이름을 변경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화면의 글자가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지만 글자로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축의금 봉투의 숫자 31,024를 다시 조회했어요. 이번에는 선배의 권한으로 상세 내용까지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30일은 황해북도 지역 코드였습니다. 10은 10월 파견을 의미했어요. 24는 요원 번호 24이었습니다.
북한 정찰총국 소속 장기 체류 공작원의 식별 코드였어요. 나머지 두 숫자 91,187과 51,293도 동일한 체계였습니다. 3명의 공작원이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뜻이었어요. 민재는 화면을 닫고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고 사무실 에어컨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옆자리 동료가 전화를 하고 있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주말에 민재는 아버지 오진혁을 찾아갔습니다. 진혁은 인천 외곽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50대 후반의 은발 단발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었고 갈색 작업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뒤쪽 부엌에서 보리차를 마시며 민재가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 순자가 보리차를 따라주었고 민재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이 숫자 아시죠? 진혁이 봉투를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보리차 잔을 내려놓았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어디서 났어? 결혼식 축의금 봉투 뒷면에 적혀 있었어요. 진혁이 안경을 닦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주름진 이마에 땀이 맺혔어요.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야, 아버지가 국가정보원에서 30년을 일했다. 알고 있었어요. 뭐? 아버지가 퇴직 전에 대북 공작과에 계셨다는 거. 제가 국정원 들어간 뒤에 인사 기록에서 알게 됐어요. 진혁의 눈이 커졌고 보리차 잔 위에 놓인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내가 이 숫자를 해독한 거야? 네. 황해북도 지역 코드에 10월 파견에 요원 번호 24이요. 진혁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부엌 창문 너머로 철물점 진열대가 보였고 햇살이 목과 나사 위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아니 그 아이의 진짜 이름은 최영은이야. 민재의 귀가 울렸습니다. 세 번째 이름이었어요. 한지훈도 아니고 이수진도 아닌 최영은. 그 이름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진혁이 말을 이었어요. 최영은은 2017년에 평양에서 난파됐어. 위장 신분 이수진으로 입국한 뒤 한지훈으로 이름을 바꿨지. 장기 체류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야. 그걸 아버지가 어떻게 아세요? 퇴직 전에 그 파일을 다뤘어. 최영은 파일에는 가족 정보도 있었고 언니가 있었어. 은미. 민재가 말했고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알아? 지훈이가 잠꼬대로 은미 언니라고 했어요. 진혁이 눈을 감았어요. 은미는 평양에 억류되어 있어. 영은이가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은미가 위험해지는 구조야. 인질이지. 민재는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부엌 문 앞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말없이 보리차만 다시 따랐어요. 아버지, 저는 지훈이를, 은희를 사랑해요. 진혁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부엌을 채웠습니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민재야, 사랑하는 거랑 지킬 수 있는 건 다른 문제야.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보리차 잔을 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어요. 잔 위로 김이 올라왔고 민재의 눈에 수증기가 맺혔습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창밖으로 노을이 논밭 위로 붉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벼가 익어가고 있었고 논두렁 사이로 허수아비가 서 있었어요. 민재는 이마를 창문에 기대었고 유리의 차가움이 이마를 파고들었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머릿속에서 세 개의 이름이 흔들렸어요. 한지훈, 이수진, 최영은. 옆좌석 승객이 잠들어 있었고 기차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지만 민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훈이 현관에서 안아주었어요. 따뜻한 체온이 민재의 가슴에 닿았고
지훈의 머리카락에서 저녁밥 냄새가 났습니다. 보고 싶었어? 지훈이 말했고 민재는 대답 대신 지훈의 어깨를 더 세게 잡았어요. 눈을 감았고 지훈의 심장 소리가 가슴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지훈의 수첩이 열려 있었어요. 숫자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6자리 숫자가 줄줄이 나열되어 있었고 옆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민재의 시선이 그 위를 스쳤지만 고개를 돌렸습니다. 최영은, 그 이름이 민재의 가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2021년 겨울이었습니다. 민재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을 연기했어요. 매일 아침 지훈이 만든 밥을 먹었고 저녁에는 함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웃었고 농담을 했으며 지훈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어요. 지훈이 웃으면 민재도 웃었고 지훈이 피곤하다고 하면 어깨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장을 보러 갔고 마트에서 카트를 밀며 과자를 고르는 지훈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눈은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지훈이 현관문 잠금 장치를 하루에 3번 확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1번, 저녁에 1번, 자기 전에 1번이었어요. 잠금 장치를 확인할 때 지훈의 손가락이 번호키 위에서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기 전에 주변을 살피는 동작이었어요. 일반인의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감시 훈련을 받은 사람의 행동 패턴이었어요. 텔레비전에서 탈북민 다큐멘터리 예고편이 나왔을 때 지훈의 손이 리모컨 위에서 멈추었다가 재빠르게 채널을 돌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이 살짝 떨렸어요. 화면에 북한 풍경이 스쳐 지나갔고 지훈의 어깨가 미세하게 경직되었습니다. 민재는 그 모든 것을 기억 속 파일에 정리했어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지훈이 소파에서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어요. 민재가 담요를 덮어주려는데 지훈의 핸드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자 수신함에 부산 사무소에서 온 메시지가 3건이나 있었어요. 민재는 화면을 보지 않은 척 담요를 덮어주었고 지훈의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주말이었어요. 진혁과 순자가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순자가 김치통을 들고 왔고 진혁은 과일 상자를 들었어요. 순자가 부엌에서 김치를 냉장고에 넣으며 지훈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훈이 감사하다며 순자의 손을 잡았고 순자가 며느리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살이 빠진 거 아니야? 밥 잘 먹고 다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순자가 지훈의 볼을 쓰다듬었고 지훈의 눈에 잠깐 눈물이 맺혔어요. 순자는 그 눈물을 향수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니 가족의 정이 그리울 거라고요. 저녁을 먹은 뒤 지훈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에 간 사이 진혁이 민재를 베란다로 불렀어요. 베란다 문을 닫았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두 사람의 볼을 스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아래로 가로등이 줄지어 빛나고 있었고 멀리 도시의 불빛이 퍼져 있었어요. 이거 봐. 진혁이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어요. 2017년에 촬영된 평양의 어느 건물 앞이었고 군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고 있었고 표정이 단단했어요. 군복 왼쪽 가슴에 부대 마크가 달려 있었고 허리에 벨트가 단단히 조여져 있었습니다. 최영은이었어요. 지훈의 얼굴이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마른 얼굴이었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지금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찰총국 산하 특수정찰 부대 출신이야. 체력 훈련과 전투 기술을 이수한 기록이 있어. 민재의 입술이 떨렸어요.
베란다 유리에 부엌이 비쳤고 지훈이 그릇을 닦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비눗방울이 지훈의 손끝에서 반짝였어요.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훈이가 칼을 역수로 잡는 걸 본 적 있어요. 수박을 자를 때였는데 일반인은 절대 그렇게 안 잡아요. 특수전 훈련받은 사람만 그렇게 잡는다고 교범에 나와 있었어요. 진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찰 부대 출신이면 당연하지. 몸에 밴 거야. 본인도 의식하지 못할 거다. 침묵이 흘렀어요. 베란다 아래로 주차장에 차들이 늘어서 있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울바람이 민재의 목덜미를 파고들었어요. 민재야, 결정해야 해. 뭐요? 신고하느냐 지키느냐. 민재는 베란다 너머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볼을 스쳤고 콧등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공기 중에 퍼졌어요. 아버지, 영은이는 억지로 온 거예요. 은미 언니가 인질로 잡혀 있으니까요. 영은이를 신고하면 은미 언니도 끝이에요. 그러면 전향시킬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합법적으로요. 진혁이 아들의 눈을 길게 들여다보았어요. 민재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진혁은 그 눈빛에서 30년 전 자신의 눈빛을 보았어요. 젊었을 때 위험한 작전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던 그 눈이었습니다. 쉽지 않아. 알아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진혁이 한숨을 내쉬며 난간을 잡았습니다. 난간이 차가웠고 진혁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어요. 내 옛 동료 중에 전향 서류를 다루는 사람이 있어. 연락해 볼게. 민재는 고개를 숙였어요. 고마워요, 아버지. 순자한테는 아직 말하지 마. 때가 되면 내가 말할게. 민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란다 문이 열리며 지훈이 과일 접시를 들고 왔어요. 사과를 깎아서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접시 가장자리에 포도알이 놓여 있었고 이쑤시개가 꽂혀 있었어요. 무슨 얘기하고 계셨어요? 아들이 용돈을 안 준다고 타박하고 있었어. 진혁이 웃었고 지훈도 웃었어요. 민재도 웃었습니다. 순자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과일 접시를 보고 다가왔어요. 어머, 며느리가 이쁘게 깎았네. 순자가 토끼 모양 사과를 집으며 지훈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지훈이 눈을 내리깔며 웃었어요. 네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아 과일을 먹었고 텔레비전에서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가 웃었고 진혁이 포도를 까먹었어요. 지훈이 순자에게 사과를 건네며 웃는 모습이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 뒤에서 겨울바람이 베란다 유리문을 흔들었어요. 민재는 사과를 씹으며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웃음이 진짜이기를 민재는 간절히 바랐어요. 그리고 이 웃음을 지킬 수 있다면 2022년 봄이었습니다. 지훈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무언가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하얀 막대기에 두 줄의 빨간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지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눈이 크게 떠져 있었어요. 화장실 불빛이 지훈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응? 나 임신한 것 같아. 민재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하얀 막대기 위에 두 줄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기쁨이 먼저 밀려왔고 그 뒤를 두려움이 따라왔습니다. 가슴 안에서 두 가지 감정이 부딪혔고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정말? 병원 가봐야 하는데. 정말인 것 같아. 민재는 지훈을 안았어요. 지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고 민재의 가슴도 뛰고 있었습니다. 민재의 턱이 지훈의 머리 위에 닿았고 지훈의 샴푸 냄새가 코끝에 맺혔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확인을 받았어요.
산부인과 대기실에서 민재가 지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리자 두 사람이 함께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임신 6주차였습니다. 초음파 화면에 작은 점이 찍혀 있었고 의사가 심장 소리를 들려주었어요. 두두두두. 작고 빠른 소리가 진료실을 채웠습니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살아있네. 진짜 살아있어. 지훈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민재는 지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초음파 화면 속 작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고 그 점 안에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민재의 눈시울도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병원을 나와서 두 사람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봄바람이 불었고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3년 전 급식소 뒤편 벤치에서 캔커피를 나눠 마시던 때가 떠올랐어요. 그때는 둘뿐이었지만 이제는 셋이었습니다. 이름 뭘로 하고 싶어? 민재가 물었어요. 아직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하자. 지훈이 웃었고 민재도 웃었습니다. 벚꽃잎이 지훈의 머리카락 위에 떨어졌고 민재가 손으로 살짝 털어주었어요. 그날 저녁 민재는 베란다에 나가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민재는 목소리를 낮췄어요. 아버지, 지훈이가 임신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 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렸고 진혁이 숨을 깊이 들이쉬는 소리가 났어요. 민재야, 아이가 생기면 상황이 달라져. 알아요. 북한 쪽에서 감시가 강화될 거야. 영은이가 임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거야. 아이까지 인질이 되는 셈이지. 민재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봄비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서류 진행은요? 시간이 걸려. 빠르면 올해 안에. 서두르셔야 해요, 아버지.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끝내야 해요. 알겠다. 최대한 서두를게. 전화를 끊고 민재는 베란다 난간에 기대었어요. 봄비가 손등 위로 떨어졌고 차가웠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 세상은 안전할까요? 민재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거실로 돌아가니 지훈이 소파에 앉아 배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았지만 손을 올려놓고 있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멜로디였어요. 한국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민재가 옆에 앉았어요. 그 노래 뭐야?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야. 엄마. 지훈의 표정이 잠깐 멈췄어요. 눈동자가 흔들렸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불러주시던 노래. 민재는 더 묻지 않았어요. 지훈의 엄마는 평양에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평양에서 불리던 자장가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민재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고 함께 소파에 기대었습니다. 지훈이 민재의 가슴에 머리를 기댔고 노래를 계속 흥얼거렸어요. 슬프고 부드러운 멜로디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일주일 뒤에 택배가 왔어요. 발신지는 부산이었습니다. 민재가 퇴근 전이라 지훈이 혼자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를 열자 하얀 아기 옷 한 벌이 들어 있었고 그 아래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종이에는 두 줄이 적혀 있었어요. 아이를 축하합니다. 임무를 잊지 마십시오.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가락이 떨렸고 입술에서 색이 빠졌습니다. 종이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아기 옷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재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지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저녁을 차리며 콧노래를 불렀어요.
하지만 민재는 부엌 싱크대 표면에 비친 지훈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공포, 진짜 공포가 지훈의 얼굴에 새겨져 있었어요. 웃고 있었지만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재는 지훈이 잠든 뒤 쓰레기통에서 종이를 꺼냈어요. 구겨진 종이를 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글씨체를 확인했고 종이 재질을 만져보았어요. 일반 복사용지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유통되는 특유의 거친 재질이었어요. 아기 옷도 확인했습니다. 하얀 면 소재였고 태그에 한글이 적혀 있었지만 봉제 방식이 한국산이 아니었어요. 솔기 처리가 달랐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의 두 줄과 편지의 두 줄이 머릿속에서 겹쳤어요. 2022년 여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민재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동 소리가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윙윙거렸습니다. 민재가 눈을 떴고 화면을 보았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역번호도 없었고 국제번호도 아니었어요. 민재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변기 뚜껑에 앉아 전화를 받았어요. 오민재 씨,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가웠어요. 억양에 미세한 경직이 있었고 모음 발음이 짧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수백 번 들어본 북한 억양이었어요. 누구세요? 최영은을 돌려보내시오. 기한은 한 달이요. 전화가 끊겼어요. 통화 시간은 8초였습니다. 민재는 어둠 속에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고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화장실 타일 바닥이 차가웠고 맨발 위로 한기가 올라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옆방에서 지훈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전화 왔었어? 회사에서 서버 오류 났대. 괜찮아자. 지훈이 다시 눈을 감았어요. 민재는 화장실 바닥에 앉은 채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새벽 4시였지만 진혁은 두 번째 벨을 받았어요. 퇴직한 국정원 요원은 잠이 얕았습니다. 아버지, 방금 전화 왔어요. 최영은을 돌려보내라고요. 기한 한 달이래요. 진혁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잠이 깬 목소리가 아니라 작전 모드로 전환된 목소리였습니다. 회수조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회수조요? 코드네임 독사. 해외 체류 공작원이 이탈 조짐을 보이면 투입되는 팀이야. 보통 3명에서 5명으로 구성돼. 리더 1명의 실행 요원 2이 기본이야. 무력 회수도 불사해. 민재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고 화장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예전에 부산에서 온 소포 기억하세요? 아기 옷이랑 편지 들어있던 거요. 기억해. 그 편지에 적혀있던 문구 형식이 축의금 봉투 숫자랑 같은 책이었어요. 봉투도 소포도 전부 독사의 감시 신호였던 거 아니에요? 진혁이 잠시 침묵했어요. 수화기 너머로 진혁이 안경을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맞아. 축의금 봉투부터 소포까지 전부 독사의 감시 절차야. 영은이가 임무 범위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단계별 신호지. 봉투가 1차였고 소포가 2차야. 이번 전화는 3차. 최후 경고야. 민재의 주먹이 쥐어졌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서류는요? 빠르면 일주일이야. 옛 동료가 최종 보안 심사를 넣었어. 근데 심사 단계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 일주일이면 늦을 수도 있어요. 알아. 그래서 비상계획도 세워야 해. 진혁이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재야, 비상용으로 이거 가져가. 주말에 민재는 인천 철물점을 찾아갔습니다. 진혁이 가게 문을 닫고 창고로 민재를 데려갔어요. 선반 뒤쪽 벽에 붙어있던 합판을 떼어내자
작은 금고가 나왔습니다. 진혁이 번호를 눌러 금고를 열었고 안에서 검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권총 한 정과 탄창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기름칠이 되어 있었고 상태가 깨끗했어요. 아버지, 이건 퇴직할 때 옛 동료가 비상용으로 맡겨둔 거야. 법적으로 깨끗하지 않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민재도 본인의 국정원 비상 장비를 떠올렸어요. 사무실 서랍 이중 바닥 아래에 서비스 권총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출근하면 가져와야 했어요. 알겠어요. 제 것도 있어요. 진혁이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아들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작전 회의를 해야 해. 지금 하자. 진혁이 철물점 뒤쪽 부엌으로 민재를 데려갔어요. 테이블 위에 아파트 평면도와 주변도로 지도를 펼쳤습니다. 진혁이 서랍에서 빨간 펜을 꺼내 동선을 그렸어요. 비상 탈출 경로는 2가지야. 하나는 지하 주차장으로 나가서 인천 방향이고 하나는 옥상에서 인접 건물로 넘어가는 거야. 옥상은 위험하지 않아요? 그래서 주차장 루트가 우선이야. 차에 비상 가방을 실어둬. 여권 사본이랑 현금이랑 영은이 전향 서류 사본까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간 펜으로 그려진 탈출 경로가 지도 위에서 2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자한테도 알려야 해. 어머니한테요? 아직 비밀로 하기로 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어. 독사가 움직이면 집에 있는 사람 전부가 위험해. 순자가 알아야 대비할 수 있어. 민재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김치를 담그며 노래를 부르던 그 얼굴이 떠올랐고 며느리의 볼을 쓰다듬던 거친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 손이 총을 잡을 수 있을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내 어머니 무시하면 안 돼. 막상 상황이 터지면 순자가 가장 담대해.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배를 안고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임신 5개월이었고 배가 눈에 띄게 불러 있었습니다. 쿠션을 허리에 대고 앉아 있었고 발이 부어 있었어요. 텔레비전에서 요리 프로그램이 흘러나왔고 지훈이 고개를 돌려 민재를 보았습니다. 늦었네. 아버지 가게 일 도와드렸어. 민재는 지훈 옆에 앉아 배에 손을 대었어요. 아이가 발로 찼고 손바닥에 작은 진동이 전해졌습니다. 민재의 눈이 커졌고 지훈이 웃었어요. 오늘 많이 움직여. 민재도 웃었습니다. 아이의 발길질이 손바닥 위에서 두두두 울렸어요. 작지만 강한 생명이었습니다. 여보 이름 뭘로 할까? 천천히 생각하자. 민재는 웃었지만 머릿속에서는 탈출 경로의 빨간 선이 지도 위를 달리고 있었어요. 손바닥 위에 아이의 발길질과 머릿속의 빨간 선 2022년 8월이었습니다. 전향 서류는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진혁이 매일 옛 동료에게 전화했지만 보안 심사 절차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최종 승인 단계에서 서류가 멈춰 있었어요. 민재도 국정원 내부 채널을 통해 서류를 앞당기려 했지만 직접 관여하면 영은이의 정체가 조직 전체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여야 했어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민재는 출근할 때마다 서랍 이중 바닥을 확인했어요. 서비스 권총이 제자리에 있는 걸 보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퇴근할 때는 아파트 주차장을 한 바퀴 돌며 수상한 차량이 없는지 확인했어요. 비상 가방은 차 트렁크에 실어두었고 안에 여권 사본과 현금과 서류 사본을 넣어 놓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어요. 민재가 퇴근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5층 버튼을 누르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문이 닫히려는 순간 손 하나가 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센서가 반응했고 문이 다시 열렸어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었고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린 채 서 있었어요. 양손을 앞으로 모은 대기 자세였습니다. 결혼식 단체 사진 맨 뒤에 서 있던 그 남자였어요. 3년 전 사진 속에서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지만 지금은 벗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쳤어요. 민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몇 층이세요? 7층이요. 남자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억양이 짧고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고 형광등이 윙하고 울렸어요. 민재는 국정원 훈련대로 상대의 체형을 읽었습니다. 신장 178cm 추정이었어요. 체중 80kg 추정이었고 오른손잡이였습니다. 점퍼 왼쪽 안주머니가 미세하게 불룩했어요. 무기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점퍼 지퍼가 살짝 열려 있었고 안주머니에 손을 넣기 쉬운 상태였어요. 즉시 꺼낼 수 있는 준비 자세였습니다. 남자의 운동화 밑바닥에 붉은 흙이 묻어 있었어요. 삼장에서 지훈의 운동화에 묻어 있던 것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경상도 산간 지역의 붉은 점토질 흙이었어요. 같은 장소를 다녀온 거였습니다. 7층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내리면서 고개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고 그것은 웃음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문이 닫혔고 민재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이마에 땀이 흘렀고 셔츠 안쪽이 축축해졌습니다. 5층에서 내려 집 앞에 섰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심호흡을 3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진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엘리베이터에서 독사 요원을 만났어요. 결혼식 사진 속 선글라스 남자예요. 선글라스 벗고 있었는데 얼굴이 확실해요. 확실해? 대기 자세가 군인이었어요. 왼쪽 안주머니에 뭔가 있었고요. 운동화에 붉은 흙이 묻어 있었어요. 지훈이 부산 다녀왔을 때 운동화에 묻어 있던 것과 같은 흙이에요. 진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건물에 들어온 거면 실행 단계에 가까워진 거야. 감시에서 접촉으로 넘어간 거지. 민재는 국정원 비상 연락망에 접속할지 고민했어요. 하지만 정식으로 보고하면 영은이의 정체가 조직 전체에 공개되고 전향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영은이는 공작원으로 분류되어 체포 대상이 되었어요. 아이와 함께 구금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식 보고는 아직 안 할게요. 위험해. 영은이가 공작원으로 공식 등록되면 전향 서류가 무효가 돼요. 제가 알아서 막을게요. 진혁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진혁이 테이블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다. 근데 혼자 하지 마. 순자한테 오늘 밤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민재는 서랍 이중 바닥에서 서비스 권총을 꺼냈어요. 탄창을 확인했고 안전장치를 점검했습니다. 탄창에 총알이 가득 차 있었고 금속의 차가움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권총을 허리 뒤쪽에 끼웠습니다. 셔츠를 내려가렸어요. 거실로 나가니 지훈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고 쿠션을 허리에 대고 앉아 있었어요. 발목이 부어 있었고 슬리퍼를 벗어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 치킨 시킬까? 좋아. 민재는 웃으며 전화기를 들었어요. 지훈은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치킨이 도착했고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치킨을 먹었어요. 드라마를 보며 웃었고 지훈이 닭다리를 민재에게 건넸습니다. 민재가 감사하다며 받았고 지훈이 콜라를 마시며 웃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허리 뒤에는 차가운 금속이 닿아 있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지훈이 잠든 뒤 민재는 베란다에 서서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주차장을 비추고 있었고 대부분의 차에는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주차장 구석에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실내등이 꺼져 있었고 창문이 전부 닫혀 있었습니다. 낮에는 없던 차였어요. 번호판이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의 눈이 그 승합차에 고정되었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허리 뒤로 갔고 권총 손잡이에 닿았습니다. 오고 있구나. 민재가 중얼거렸고 찬바람이 베란다를 훑쳤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2022년 9월 초였습니다. 진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재가 국정원 사무실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복도에 사람이 없었어요. 서류 나왔다. 민재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어요. 복도 형광등 불빛이 눈꺼풀 너머로 붉게 비쳤습니다. 진짜요? 최영은 전향 신청 승인. 대한민국 국적 부여 절차 진행 중이야. 서류 원본은 내일 가져다 줄게. 아버지, 고마워요. 고마워할 거 없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서류가 있어도 독사가 물러서지 않으면 소용없어. 전화를 끊고 민재는 복도 벽에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동료가 지나가며 괜찮냐고 물었고 민재는 감기 기운이 있다며 웃었어요. 퇴근 후 민재는 차에 앉아 핸드폰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에게 전화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밤에 직접 말해야 했어요. 얼굴을 보며 말해야 했습니다. 민재는 시동을 걸었고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지훈이 좋아하는 딸기 우유를 2개 샀어요. 계산대에서 돈을 내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편의점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고 민재는 웃으며 봉투를 받았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밥 냄새가 났어요. 지훈이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서 앞치마가 배 아래에 걸려 있었어요.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고 냄비에서 김이 올라왔습니다. 왔어? 응. 딸기 우유 사왔어. 어머 고마워. 지훈이 웃었고 민재도 웃었어요. 저녁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뜨거웠고 밥이 따뜻했어요. 지훈이 반찬을 민재 앞에 놓아주었고 민재가 고맙다며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뉴스가 흘러나왔고 두 사람은 평범한 저녁을 보냈어요. 설거지가 끝나고 지훈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딸기 우유를 건넸고 지훈이 빨대를 꽂아 마셨어요. 민재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입이 말랐어요. 여보, 앉아봐. 지훈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래? 내가 할 말이 있어. 지훈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딸기 우유를 테이블에 내려놓았고 민재를 바라보았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해?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폐 끝까지 공기를 채웠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귀까지 울렸어요. 나는 무역회사 과장이 아니야. 지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가정보원 대북 분석관이야.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손이 무의식적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딸기 우유 빨대에서 지훈의 손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민재가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공포와 놀라움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진짜 이름이 최영은인 거 결혼식 날부터 알고 있었어. 지훈의 몸이 굳었어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고 턱을 타고 떨어졌어요. 축의금 봉투 뒷면에 적혀 있던 6자리 숫자 31,024. 황해북도 지역 코드의 10월 파견의 요원 번호 24. 내가 해독했어. 지훈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입술만 움직였고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새벽 3시에 노트북으로 암호와 통신하는 것도 봤어. 부산 출장이 거짓말인 것도 알았고 여권에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있는 것도 찾았어. 운동화에 묻어있던 붉은 흙도 봤어. 지훈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울었고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왜 진작에 신고 안 했어? 사랑하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시울이 뜨거웠고 코끝이 빨개졌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었어. 어디서 왔든 뭘 했든 내 앞에서 웃는 당신이 전부였어. 지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파에서 미끄러지듯 무릎을 꿇었고 민재가 바닥으로 내려가 지훈을 안아 올렸어요. 두 사람이 거실 바닥에 앉아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한 번도 진짜 이름을 말 못해서 미안해. 영은아. 민재가 처음으로 진짜 이름을 불렀어요. 지훈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누군가가 불러주는 건 나만의 온 뒤로 처음이었어요. 은미 언니 구할 거야. 전향 서류도 나왔어. 내가 다 지켜줄게. 지훈이 민재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웠고 창밖에서 가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거실 안으로 길게 들어왔어요. 한참 뒤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보, 나 하나만 물어볼게. 응? 나를 진짜 사랑한 거야? 임무 때문이 아니라? 민재가 지훈의 눈물을 손가락으로 닦아주었어요. 급식소에서 처음 국을 건넸을 때 벚꽃잎이 떨어지던 그 순간에 이미 끝났어. 지훈이 다시 울었고 민재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물이 거실 바닥 위로 떨어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비밀 없이 나란히 누운 밤이었어요. 지훈의 손이 따뜻했고 민재의 손도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의 체온이 이불 안에서 하나로 섞였어요.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의 검은 승합차 안에서는 2022년 9월 중순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어요. 민재는 지훈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훈이 민재의 팔을 베고 잠들어 있었고 배가 크게 불러 있었어요. 임신 8개월이었습니다. 지훈의 숨소리가 고요했고 민재는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빗소리가 들렸고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비쳤습니다. 새벽 3시였어요. 쾅! 현관문이 부서졌습니다. 나무 파편이 복도로 날아갔고 경첩이 뜯겨나갔어요. 먼지와 석고가루가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민재가 먼저 눈을 떴어요. 훈련된 반사신경이 몸을 일으켰고 침대 아래에서 서비스 권총을 꺼냈습니다. 안전장치를 풀었고 탄창을 확인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분석관이 아니라 전투요원의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영은아 일어나. 침대 아래로. 지훈이 눈을 떴고 상황을 단번에 파악했어요. 군사훈련을 받은 몸은 공포보다 먼저 움직였습니다. 배를 감싸며 침대 옆으로 몸을 낮췄어요. 이불을 걷어차며 바닥에 엎드렸고 양팔로 배를 보호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3명이었습니다. 부츠 소리가 마루바닥 위에서 울렸고 발소리 간격으로 보아 부채꼴 대형이었어요. 최영은, 나오시오.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독사 리더였습니다. 민재가 침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권총을 양손으로 잡고 벽에 등을 붙였습니다. 복도가 어두웠고 부서진 현관문 너머로 복도 비상등에 붉은 빛이 들어왔어요. 석고가루가 공기 중에 떠다녔고 화약 냄새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물러나시오. 민재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방해하면 당신도 끝이오. 탕. 첫 번째 총성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민재가 먼저 쏜 거였어요. 경고 사격이었습니다. 천장에 구멍이 뚫렸고 석고가루가 눈처럼 떨어졌어요. 총소리가 좁은 아파트 안에서 메아리 쳤고 귀가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구 불빛이 번쩍였어요. 탕, 탕, 두 발이 날아왔습니다. 민재가 벽 뒤로 몸을 숨겼고 총알이 벽을 관통했어요. 석고 파편이 얼굴에 튀었고 뺨이 따가웠습니다. 벽지가 찢어졌고 벽 안쪽에 콘크리트가 드러났어요. 그때 현관 쪽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손 떼면 죽는다. 순자였어요. 회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고 진혁이 건네준 권총을 양손으로 쥐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에 진혁과 함께 아파트로 달려온 거였어요. 진혁이 순자 뒤에서 어깨를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뒤에 있어. 안 돼. 내 아들이야. 순자가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독사 요원 하나가 어깨를 잡고 쓰러졌습니다. 순자의 손이 떨렸지만 총구는 정확했어요. 진혁이 순자를 벽 뒤로 끌어당겼습니다. 혼란 속에서 민재가 앞으로 나갔어요. 국정원 근접 전투 훈련대로 움직였습니다. 낮은 자세로 복도를 돌며 두 번째 요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고 권총을 빼앗았어요. 팔꿈치로 요원의 턱을 쳤고 요원이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남자가 있었어요. 독사 리더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총구가 지훈이 있는 침실을 향하고 있었어요. 민재가 몸을 날렸습니다. 침실 문 앞에서 두 팔을 벌려 지훈을 가렸어요. 등을 활처럼 구부렸고 지훈의 배를 자신의 몸으로 감쌌습니다. 탕! 총알이 민재의 등에 박혔어요.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등 전체가 뜨거웠고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앞으로 쓰러지면서도 지훈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비명이 귓가에 울렸고 민재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진혁이 세 번째 남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순자가 한 발 더 쏘았어요. 탕! 독사 리더가 쓰러졌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어요. 석고가루와 화약 냄새가 공기를 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소리만 들렸어요. 민재야. 순자가 달려왔습니다. 민재가 침실 문 앞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등에서 피가 번지고 있었어요. 흰 셔츠가 붉게 물들었고 피가 마루바닥 위로 퍼졌습니다. 구급차 불러. 진혁이 전화기를 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정확히 눌렀습니다. 민재야 눈 떠. 버텨야 해. 순자가 아들의 가슴을 눌렀고 지훈이 침실에서 기어나와 민재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훈의 손이 민재의 얼굴을 감쌌고 눈물이 민재의 볼 위로 떨어졌습니다. 여보 제발. 눈 감으면 안 돼. 민재가 희미하게 웃었어요. 지훈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 뒤로 천장의 형광등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으며 다가왔어요. 구급대원들이 달려왔고 민재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순자와 지훈이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진혁이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재의 손이 지훈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손에 힘이 거의 없었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민재의 얼굴에 씌워졌고 심장 모니터가
삐삐삐 소리를 냈어요. 지훈의 눈물이 민재의 손등 위로 떨어졌고 빗방울이 구급차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사이렌이 새벽 거리를 가르며 밝은 병실이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내려앉았고 심장 모니터가 삐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소독약 냄새가 공기를 채웠고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병실 커튼이 살짝 흔들렸어요. 민재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붕대가 가슴과 등을 감싸고 있었고 환자복이 땀에 젖어 있었어요. 수술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총알이 척추 옆 동맥을 스쳤고 출혈이 심했어요. 수혈팩이 스탠드에 매달려 있었고 링거줄이 민재의 팔에 꽂혀 있었습니다. 지훈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눈이 부어 있었고 볼 위로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습니다. 배가 크게 불러 있었고 의자에 앉기가 불편했지만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순자가 병실 구석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패딩 점퍼에 아들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진혁이 순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고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눈을 떴어요. 눈동자가 흐릿했고 초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천장의 형광등이 눈부셨고 민재가 눈을 찡그렸어요. 지훈의 얼굴이 서서히 보였습니다. 영은아. 목소리가 가늘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마. 힘 빼지 마. 지훈이 민재의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지훈의 손이 떨리고 있었고 민재의 손은 차가웠습니다. 주머니. 왼쪽 주머니. 지훈이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민재의 옷에서 왼쪽 주머니를 뒤졌어요. 피에 젖은 셔츠였고 주머니 안쪽에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에 빨간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요. 이 안에 전향 서류 사본이랑 은미 언니 구출 계획서가 들어 있어. 지훈의 손이 떨렸어요. USB를 받아들었고 손가락에 민재의 피가 묻었습니다. 아버지, 옛 동료 3명이 도와줄 거야. 중국 선양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넘어가서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루트야.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으면 인천행 비행기를 탈 수 있어. 여보, 그만 말해. 제발.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민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이마에 갖다 대었습니다. 영은아. 민재가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눈동자에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급식소에서 국을 건넸을 때부터, 벚꽃이 떨어지던 그날부터 지훈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축의금 봉투의 숫자를 봤을 때 도망칠 수도 있었어. 신고할 수도 있었어. 근데 안 했어. 왜?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었어. 어디서 왔든 뭘 했든 내 앞에서 웃는 당신이 전부였어. 심장 모니터의 소리가 느려지고 있었어요. 삐삐삐 소리의 간격이 길어졌습니다. 아이 이름 하늘이로 해줘. 여보 안 돼. 눈 감으면 안 돼. 지훈이 민재의 볼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눈물이 민재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늘처럼 어디서든 올려다볼 수 있게. 민재가 웃었어요. 약하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민재의 손이 지훈의 배 위에 닿았고 아이가 발로 찼어요. 작은 진동이 민재의 손바닥에 전해졌습니다. 잘 자라. 민재가 속삭였어요. 민재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어요. 입가에 미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긴 소리가 병실을 채웠고 지훈의 울음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순자가 병실 문 앞에서 벽을 잡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진혁이 순자를 안았고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진혁의 안경에 눈물이 맺혔고 안경 너머로 아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비가 그치고 있었어요.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왔고 빗방울이 유리창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지우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딸을 낳았어요. 3kg의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이름은 오하늘이었어요. 하늘이는 아버지를 닮은 까만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고 태어나자마자 작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전향 서류가 공식 승인되었어요. 최영은은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한지훈이 아닌 최영은이라는 이름이 적혔고 지우는 그 이름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석 달 뒤였어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에서 지훈이 하늘이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하얀 담요에 쌓인 하늘이가 작은 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어요. 순자가 옆에 서 있었고 진혁이 게이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어요. 마른 체구의 여자가 나왔습니다. 짧은 머리카락에 지친 눈을 하고 있었고 낡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있었고 걸음이 느렸습니다. 은미였어요. 진혁의 옛 동료 3명이 중국 선양에서 은미를 데려왔습니다. 선양에서 라오스 비엔티안으로 육로를 이동했고 비엔티안에서 태국 방콕으로 넘어갔어요. 방콕 한국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았고 인천행 비행기에 태웠습니다. 2달이 걸린 작전이었어요. 은미가 지훈을 보았습니다. 멈춰 섰어요. 입술이 떨렸고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은아, 언니. 두 사람이 껴안았어요. 은미의 마른 팔이 지훈의 등을 감쌌고 지훈의 눈물이 은미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공항 로비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은미가 하늘이를 보았어요. 하늘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만졌고 하늘이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이 아이가 오하늘이야. 민재 오빠 딸. 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순자가 은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은미의 손을 잡았고 거친 손으로 은미의 손등을 감쌌어요. 고생했어. 이제 가족이야. 은미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봄이었습니다. 2023년 4월이었어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하늘이를 안고 묘비 앞에 서 있었어요. 진혁과 순자가 옆에 서 있었고 은미가 꽃을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와 분홍 카네이션이었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민재,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버지. 하늘처럼 언제나 위에서 지켜보는 사람. 바람이 불었고 벚꽃잎이 묘비 위로 떨어졌어요. 3년 전 급식소 뒤편 벤치에서 떨어지던 벚꽃잎과 같은 빛깔이었습니다. 지훈이 하늘이를 안아 올렸어요. 하늘이의 눈이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하늘이가 작은 손을 뻗어 벚꽃잎을 잡으려 했고 지훈이 웃었습니다. 지훈이 중얼거렸어요. 여보, 하늘이가 웃었어. 당신 닮았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누구와 함께 시청하셨는지 남겨주세요. 소중한 그분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